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20세기 사상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프랑크푸르트 학파. 그리고 그들의 핵심 사상인 비판 이론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특히 이제 호르카이머와 아도르노가 함께 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중심으로 저희가 받은 해설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던졌던 질문들, 예를 들어서 아니 어떻게 합리성이라는 것이 야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들어도 상당히 도발적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문제 제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복잡해 보이는 사상의 어떤 핵심을 좀 명쾌하게 짚어보고 또 이게 21세기를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지 그걸 함께 탐색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지적인 여정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딱딱한 학술단체 같은데 그 시작은 꽤 드라마틱했다고 들었습니다. 1920년대 독일,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죠. 네, 맞습니다. 시작부터가 좀 평범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대학 부설 연구소가 아니었고요. 1923년에 어떤 부유한 곡물상인의 기부로 설립된 독립적인 사회과학 연구소가 그 모태입니다. 아, 독립연구소였군요. 네, 근데 그 시대적 배경이 정말 중요했는데요.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 패배가 남긴 그 깊은 상처, 환멸감 같은 게 있었고 또 기대했던 노동자 혁명은 좌절됐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어떻게 나치즘 같은 저런 반이성적인 운동이 힘을 얻을 수 있었는지 이게 기존의 이론 틀로는 도저히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아, 그러니까 기존의 뭐 마르크스주의라던가 자유주의 이론만으로는 답을 찾기 어려웠던 어떤 시대의 거대한 물음 앞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스 후르카이머, 또 테오도르 아도르노,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같은 그 자료에도 언급된 핵심 인물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대부분 당시 독일 사회의 주류와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좀 비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이었고 또 흥미롭게도 꽤 부유한 가정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뭔가 사회의 근본적인 병리 현상을 진단하려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단순히 철학만이 아니라 여러 학문을 막 넘나드는 시도를 한 거군요. 요즘 말로 하면 융합 연구의 선구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이제 호르카이머가 1931년에 연구소 소장이 되면서 이런 학제 간 연구 방향이 더 분명해졌어요. 철학을 딱 중심으로 놓고 사회학, 정신분석학, 경제학, 역사학, 문화비평까지 다 아우르는 어떤 통합적인 시각에서 현대사회를 분석하려고 했죠. 네. 예를 들면 그 막스 베버가 말한 합리성 개념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이들이 비판하게 되는 도구적 이성의 어떤 중요한 토대가 됐고요. 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건 인간 심리랑 사회 구조 사이의 그 복잡한 관계를 파헤치는데 아주 핵심적인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아, 프로이트까지. 그렇군요. 사회연구지라는 학술지를 통해서 국제적으로도 이름을 꽤 알렸다고 하던데요. 네, 1932년부터 발간된 학술지인데요. 그들의 야심찬 지적 프로젝트를 세상에 알리는 어떤 창구 역할을 했죠. 이게 단순히 여러 분야글을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고요. 네. 유물론적 사회 연구라는 어떤 공통된 문제의식 아래에서 다양한 분석들을 잘 엮어냈기 때문에 당시에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이러한 지적 활동도 오래가진 못했죠. 결국 그 나치즘의 광풍을 피하지 못했군요. 네, 1933년에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연구소는 강제로 폐쇄됩니다. 뭐 마르크스주의 성향에다가 또 유대인이라는 점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예견된 수순이었어요. 안타깝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핵심 멤버들은 이제 망명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를 잠시 거쳐서 결국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 근처에 자리를 잡고 연구 활동을 이어가게 되죠. 아, 미국으로 갔군요. 네. 근데 이 망명 경험, 그리고 저 멀리서 전해 듣는 그 홀로코스트의 참상,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사상에 정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성과 진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회의감 같은 것을 심어주게 되죠. 바로 그 망명 시기에 그들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판 이론이 더 날카로워졌겠군요. 비판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처럼 이게 단순히 세상을 뭐 비난한다 이런 거랑은 다를 텐데요. 그 핵심 아이디어가 대체 뭔가요? 핵심은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 특히 그 이성이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판 이론가들은요, 본래 인간을 미신이나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그 계몽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었죠. 그 약속이 오히려 뒤틀려 버렸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성이 본래 가져야 할 어떤 가치나 목적을 묻는 역할, 예를 들어서 이게 과연 인간다운 삶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역할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아, 목적을 잃어버렸다. 네. 그리고 오직 주어진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만을 계산하는 바로 그 도구적 이성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게 핵심 주장입니다. 도구적 이성. 뭔가 느낌이 오는데요. 마치 목적지는 그냥 잊어버리고 얼마나 빨리 가느냐 여기에만 몰두하는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낳는다고 본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도구적 이성이라는 건 효율성과 통제, 이것만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인간적인 비용이라던가 윤리적인 문제 같은 건 그냥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해버려요. 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를 그냥 부품처럼 취급한다거나 아니면 거대한 관료제가 개인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규칙만 적용하는 것. 아, 그런 경우 많죠. 그렇죠. 혹은 자연을 오직 개발하고 이용할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전부 도구적 이성의 발현이라고 본 겁니다. 이게 점점 심화되면 결국 모든 것을 측정하고 통제하고 교환 가능한 사물로 취급하게 되는 사물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봤어요. 사람과 자연마저도 그냥 물건처럼 취급하게 된다. 와, 생각해보면 좀 섬뜩한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개개인의 고유한 가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사물화는 개인의 어떤 독특함, 감정의 깊이, 삶의 복잡성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모든 것을 그냥 획일적인 기준으로 재단하고 관리하려고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간은 그냥 거대한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한 어떤 표준화된 부품처럼 취급받게 되고 결국 자신이 하는 일로부터 혹은 타인으로부터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어떤 진정한 감정이나 욕구로부터도 점점 멀어지는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이 사물화라는 게 단순히 자본주의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봤다는 점이네요. 자료를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시스템이 상품 생산과 교환을 통해서 사물화를 아주 극단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봤지만 그 뿌리는 사실 더 깊다고 생각했어요. 더 깊다고요? 네. 예를 들어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는 행위, 그 자체가 이미 사물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자연을 그리고 다른 인간을 지배해온 그 기나긴 역사가 어쩌면 이 사물화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상당히 근본적인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런 깊은 성찰이 결국 그 망명지에서 쓰인 그 유명한 책 계몽의 변증법에 집약되어서 나타나는 거군요. 당시에는 거의 미래 세대에게 보내는 메시지처럼 여겼다는데 예상외로 빨리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요. 네, 1947년에 호르카이머와 아도르노가 공동으로 출간한 이 책은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 스스로도 병 속에 든 편지라고 불렀을 만큼,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향보다는 좀 먼 훗날에 이해받기를 바랐던 그런 측면이 있었죠. 네. 하지만 1960년대 후반, 특히 그 68혁명을 전후한 학생운동 세대에게 이게 재발견되면서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핵심 주장은 바로 이거예요. 계몽, 즉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 진보하려 했던 바로 그 기획 자체가 자기 파회와 야만으로 퇴행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보통 계몽이라고 하면 어둠을 몰아내고 합리성을 가져온 되게 긍정적인 힘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야만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너무 역설적인 주장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계몽의 핵심 동력 중 하나는 그 자연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을 이성으로 통제하려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지배의 논리가 자연에만 머무르지 않고 결국 인간 사회와 인간 자신에게까지 확장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계산하고 분류하고 통제하려는 그 도구적 이성은 필연적으로 수치화되지 않는 것,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것, 애매모호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거나 억압하려고 든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 전체주의적인 통제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마 그들은 이걸 단순히 이론적인 가능성으로만 본 게 아니라 실제 역사적 비극과 연결시킨 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충격적인 지점이죠. 그들은 아우슈비츠로 대표되는 홀로코스트가 서구 문명의 역사에서 그냥 잠시 나타난 일탈이나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건가요? 오히려 계몽이성이 추구했던 합리성, 효율성, 통제의 논리가 극단적으로 발현된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단지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그 끔찍한 체계성, 그것이야말로 도구적 이성의 야만적인 귀결이다. 이런 정말 듣기 불편하지만 강력한 진단을 내린 겁니다. 와, 홀로코스트를 계몽의 논리적 귀결일 수 있다고 보다니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연결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계몽이 오히려 대중 기만이 되었다고도 비판했다고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문화산업 개념은 특히 아도르노의 기여가 큰 부분인데요. 영화, 대중음악, 라디오, 잡지 등 대량으로 생산되는 대중문화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거죠? 네. 이게 실제로는 사람들의 어떤 자유로운 정신을 함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상품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존 체제에 순응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아, 순응하게 만든다. 네. 사람들은 스스로 여가를 즐기고 문화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문화산업이 아주 교묘하게 제공하는 그런 만족감 속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현실의 모순에 둔감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계몽이 약속했던 어떤 자율적인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인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기만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 안의 자연, 그러니까 본능을 억압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다뤘다고 하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 도구적 이성 비판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프로이트의 영향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서구 문명이 합리성이다, 문명하다 이런 명분 아래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특히 성적 욕망 같은 것들을 지나치게 억압해왔다고 봤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억누른 에너지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곡된 형태로 분출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신경증 같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으로는 이 억압된 공격성이 특정 집단에게 투사돼서 비합리적인 폭력이나 희생양 찾기 같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다면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종교나 도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었겠군요. 네,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식의 그런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거의 인류의 독약이라고까지 불렀다고 해요. 독약이요? 와. 네, 이런 본능 억압이 개인의 인격을 왜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병리 현상과 폭력을 조장하는 토양이 된다고 봤습니다. 심지어 홀로코스트처럼 타자를 비인간화하고 제거하려고 드는 그 심리 기저에도 이런 자기 억압과 외부 추사의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심각하게 봤네요. 네. 더 나아가서 일부일처제 같은 사회 제도 역시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을 너무 과도하게 제약해서 인격을 왜곡시킨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였죠.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한 대안은 뭐였을까요? 그냥 본능도로 살아라 이런 건 아닐 텐데요? 물론 아닙니다. 본능 해방 만세를 외친 건 아니고요. 그들은 이성과 본능이 서로 막 억압하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긴장 속에서 좀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인간 해방이라는 더 큰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이걸 고민했습니다. 조화로운 공존이요? 네, 억압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그 본능적인 에너지를 좀 더 창조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승화의 가능성, 이런 것에 주목했던 거죠. 이것은 결국 문명과 인간 본성 사이에 건강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해겔 변증법과의 관계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요. 네, 그들은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으로서 모순과 대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 변증법적 사고방식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헤겔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어떤 차이죠? 헤겔은 정립, 반정립, 종합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필연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 진보한다. 이런 좀 낙관적인 전망을 가졌잖아요. 이 종합, 아우페봉이라는 게 단순히 둘을 합치는 게 아니라 모순을 극복하면서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되는 것을 의미했고요. 네, 그렇죠. 지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현실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본 거죠. 현실은 다르다. 네, 특히 그 계몽의 변증법에서 보여주듯이 그들은 현대사회의 모순과 대립이 헤겔이 말한 그런 아름다운 종합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오히려 반대되는 힘, 즉 반정립이 억압되거나 왜곡되어 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봤습니다. 아, 종합이 아니라 왜곡이다.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발전이나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가 퇴행하거나 야만으로 회귀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계몽이 신화로 되돌아가듯이 이 변증법적 과정이 진보가 아니라 파괴와 억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상당히 비관적인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정과 반이 만나서 더 나은 합을 이루기보다는 그 반이 그냥 짓눌리거나 흡수되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그런 냉정한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비판이론이라는 어쩌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주제를 함께 다뤄봤습니다. 시대적 아픔 속에서 탄생한 이들의 문제의식, 또 이성이 어떻게 도구로 전락하는지, 그 도구적 이성 개념,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사물처럼 취급되는지, 사물화 개념, 그리고 우리가 보통 긍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계몽 속에 숨겨진 어두운 가능성과 본능 억압의 위험성까지.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들의 사상이 때로는 너무 비관적이거나 아니면 좀 급진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고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70년, 80년 전에 던져진 이 질문들이 오늘날 당신의 삶과는 과연 얼마나 동떨어져 있을까요? 그러게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효율성과 성과만을 강조하는 직장 문화,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는 미디어 환경, 또 모든 것을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설명하려는 이런 기술 중심주의 속에서 혹시 도구적 이성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는 없을까요? 소외감이라던가 회기로화되는 취향, 합리성이라는 이름 아래 무시되는 감정이나 직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곱씹으면서 저도 떠오른 질문 하나를 당신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계몽이 세상을 신화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완전한 통제 가능성이나 계산 가명한 합리성이라는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신화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이죠. 어쩌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낡은 신화나 권위에서는 벗어났을지 몰라도 바로 그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더 교묘하고 강력한 새로운 신화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